네, 안녕하십니까. 버식입니다. 자, 오늘 날짜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새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의 첫 번째 FOMC가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준 의원들이 낸 점도표, 그리고 케빈 워시가 전체적으로 매파적인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CPI를 2%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연준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금리 인상을 이제 연말쯤에 한 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전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파월 의장은 본인이 이제 FOMC에서 시장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가이던스를, 그러니까 힌트를 계속적으로 제공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별명이 DJ 파월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붙었고, 매번 연준 FOMC 갔을 때마다 전 세계 트레이더들의 천하제일 주식대회,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발생했었는데, 앞으로 케빈 오씨는 그런 거를 하지 않겠다. 내가 딱 필요한 데이터, 필요한 정보, 실제적인 내용만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뭐 금리를 올릴 것이다.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2%로 잡겠다고 이야기했지, 그 말이 금리 인상은 아니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CPI가 4%대로 이렇게 폭등한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걸까요? 그건 바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었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가 지수도 같이 이렇게 점핑을 한 건데, 그런데 FOMC가 있고 몇 시간 뒤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양해각서에 트럼프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국영 방송에서도 우리가 MOU에 사인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완료했다는 그런 뉴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손발이 맞지 않았던 미국 정부 백악관 그리고 재무부와 연준의 이런 행동이 케빈 워시 의장의 취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손발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대신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MOU 합의를 했다. 그 말인즉슨 금리를 따로 손대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몇 개월 뒤에는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현재 연준이 참고하고 있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정부기관이 발표하는 데이터는 너무 올드하다, 정확하지 않다, 이거 가지고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정책 그리고 금리를 결정하는 모든 데이터를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얻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태스크포스 팀도 창설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 수집 및 통계 분석은 AI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연준 시스템은 너무 낡았다. 제가 알기로 미국의 정부기관은 여전히 데이터 수집 방식을 아주 고전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AI 산업에서 가장 최선두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기관에서는 이제 세입자 그리고 뭐 임대주에게 전화를 돌려서 지금 이 건물의 월세를 얼마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비효율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그렇게 데이터를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산출하는 기관도 전부 다 각자의 방식으로 별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죽박죽인 데이터가 한 군데 모아지는 연준에서 제대로 된 통계를 낼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케빈 워시의 주장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케빈 워시는 쿠팡의 이사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데이터와 통계 그리고 물류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쿠팡의 배송 시스템을 조율하는 그런 거를 경험했던 실무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연준에 왔을 때 이 연준의 고리타분하고 고전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졌는지 그런 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2, 3개월 뒤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지만, 차후에 유가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 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케빈 워시는 정확하게 자신이 금리 가이던스를 이야기하지 않겠다, 나는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의조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연준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발언은 최대한 삼가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번 FOMC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했던 우리 DJ 파월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는 좀 아쉽지만, 안 그래도 미국의 짱인 트왕이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시장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전함에 선장이 두 명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제 연준 또한 친 트럼프 인사로 배치가 되었다,
어느 정도는 트럼프의 장단에 맞춰줄 거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연준의 첫 번째 FOMC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MOU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트럼프가 주장했던 거와는 조금 많이 달라요. 전체적으로 이란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 물질도 이제 이란 내에서 처리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고요.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이란에게 가해지고 있던 모든 경제 제재, 그리고 동결 자산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이 모든 제재를 풀어준다는 그런 조약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미국은 깽값까지 물어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란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상호 합의된 보상금을 지원해주기로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게 뚜르게 팬 다음에 이제 합의금을 주겠다. 이런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양해각서를 이란에 매우 유리하게 작성해준 이유는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할 수 있을 건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눈밖에 나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정권이 교체되거나 혹은 레임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표심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치가 뭐 좌파가 되든 우파가 되든 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생활에 피해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 영향을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의 상승입니다. 생활 물가가 올라가면 지금 정권이 잘 못하고 있네,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 현지 내에서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정권은 다가올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를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휴전에 합의를 해야 됐다, 시기적으로 그럴 타이밍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폭락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높아진 유가가 2, 3개월 뒤에 생산 물가에 적용돼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발생했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이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유가 안정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 그리고 원래 막혀있던 이란의 원유 수출이 이제 뚫렸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오히려 유가가 전쟁 전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뿐만 아니라 현재 베네수엘라에서도 원유 수출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뚫렸죠. 원래부터 제약이 걸려있던 이란과 베네수엘라 두 국가에서 수출이 재개되었을 때 과거보다 유가 하락이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가 안정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고, 결론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트럼프 정부가 이제 앞으로 중간 선거에 모든 거를 포커스하는 그런 정책,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시행할 건데, 현재 트럼프 정부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가오는 11월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부양이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주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지수를 잡기 위해서는 현재 연준이 금리를 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재무부가 TGA 계좌에 있는 자금을 묶어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TGA 계좌의 잔고를 보시면 지난 미국 정부의 셧다운 이후에 예산안 편성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고는 거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혹은 어떠한 유동성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무부에서 충분히 시장을 부양해주고, 그리고 어떤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지방선거마다 주가는 조정을 받았다는 그런 과거의 데이터를 믿기보다는 1조 달러에 가까운 이 TJ 잔고가 어디로 흘러가게 될 건지 그런 부분을 이제 조사해 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대법원 그리고 연준, 재무부까지 모두 다 이제 자신들의 친인사들로 세웠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멍청하게 주가를 폭락시키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혹시 또 모르죠. 과거 2020년대처럼 코로나19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터진다면
그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글로벌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터지지 않는 한은 현재 시점에서는 갑작스럽게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일은 일단은 올해까지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음모론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번 트럼프 정부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트럼프 정부가 부정선거에 관련된 그런 증거를 잡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공석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없는데 지금 어느 지역은 부정선거로 완벽하게 물들어 있다. 그 지역은 완벽하게 부패되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현재 미국 정부기관 그리고 FBI, CIA가 부정선거 관련된 그런 자금줄을 추적하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국내 언론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미국 FBI가 오하이오의 조직 공동체 OOC라는 단체를 압수수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여러분이 항상 음모론에서 자주 듣던 조지 소로스의 열린사회재단 파운데이션에서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그런 단체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압수수색의 이유, 그러니까 고발장과 세부 혐의에는 조직적인 유권자 등록 사기 및 부정선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우리 국내에서도 현재 많이 알려진 A웹, 전자개표 시스템과 관련된 그 기업의 자금줄 중 하나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내에서는 벌써부터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금줄이 전부 다 파기되었고 그런 기업들, 그런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그런 절차가 시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조지 소로스라고 하면 이제 과거 우리 대한민국에 발생했었던 IMF 사건 그리고 코로나19 사건 때도 항상 언급이 되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다 기억하시죠?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가 이제 조지 소로스 재단의 소유에 있는 이런 계약되어 있는 그런 연구소였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수사기관이 이 조지 소로스의 자금줄을 추적해서 현재 뒤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 정도의 거물급 인사가 궁지에 몰렸는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철컹철컹 자수를 하고 수사를 받게 될까요? 그게 아니고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겠죠. 이 정도 거물급 인사의 뒤가 밝혀지게 되면 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유대계 자본가들이 줄줄이 다 엮여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사건들을 전부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이벤트가 조만간 발생될 수도 있다는 그런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얼마나 안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 정권 때는 무조건 이거를 내가 바로잡겠다는 그런 주장을 했었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2024년 7월에 빌리버 서밋 연설에서 이번 한 번만 투표를 해서 내가 당선되면 4년 뒤에는 더 이상 여러분이 투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전부 다 고쳐 놓을 거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잘 해결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앞으로 투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난 발언 그리고 2020년에 있었던 대선 선거에서 트럼프가 했던 행동을 봤을 때 이 대통령은 단순히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중간 선거 전에 이 사태를 뿌리 뽑으려는 어떠한 철저한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이 정말 많아요. 자, 다가오는 6월 18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입니다. 드디어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에 상정됩니다. 몇 가지 쟁점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스테이블 코인 이자 문제나 혹은 이제 폴리마켓이 이제 도박과 마찬가지, 이제 카지노와 마찬가지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이제 조율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르면 7월 말경 혹은 8월이나 9월쯤에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도체 랠리를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 암호화폐 시장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달러의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은 250년 만에 찾아오는 화폐 개혁입니다. AI 에이전트와 맞물려서 이제 더 이상은 현물 화폐로는 AI의 처리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대변혁의 시대에
분명히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 어마어마한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어떤 종목이 좋니? 어떤 종목을 추천하니? 이런 거는 제가 과거에 멤버십으로 다 올려놨어요. 그 관점이 변하지 않고 쭉 이어져오고 있는데 그 관점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쭉 이어져오고 있어요. 뭐 차후에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지금부터 이제 그 시장을 잘 보셔야 된다. 연준 의장이 교체됐죠. 그리고 현재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취득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기업인데 그 기업들을 유심히 보시라는 뜻입니다. 곧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더 승인이 될 거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